그곳은 우크라이나에서 1400km 떨어져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절대 찾을 수도 없고 설령 찾는다 해도 절대 맞출 수 없는 손댈 수 없는 초강력 미사일이었습니다. 푸틴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사실 지나치게 자신만만했죠. 그 손댈 수 없는 무기는 결국 발견되었고 일단 발견되자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일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완전히 파괴한 것이죠. 무기가 사라지자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애초에 장거리 능력이 없었어야 됐는데 어떻게 이런 공격을 해냈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푸틴이 불가능하다고 여긴 일이 러시아를 강타했고 그의 생각이 또다시 틀렸음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러시아 우드무르트 공화국에 위치한 보트킨스크 기계 제작 공장으로 향합니다. 이곳은 이미 거의 모든 주요 서방 국가들과 몇몇 다른 나라들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일본, 우크라이나, 스위스 모두 이 공장을 제재 목록에 올려두었고 유럽연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1400km, 즉 약 870마일 떨어진 이 공장은 러시아 미사일 생산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공장이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푸틴은 이 공장을 숨기려고 애써왔습니다. 단순히 거리가 멀다는 이유만으로도 우크라이나의 공중 제재가 기존의 경제 제재만큼이나 이 공장에 큰 타격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기대한 것이죠. 2월 21일 텔레그래프는 이 손댈 수 없을 것 같던 공장이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인해 최근 희생양이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우크라이나 참모본부가 FPO 플라밍고 드론 하이브리드 미사일을 사용해 보트킨스크 기계 제작 공장을 공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공격은 시설을 초토화시킨 것으로 보이며 푸틴이 결코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고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타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영상에서 조금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플라밍고 드론 미사일이 날아가자 러시아와 그 손댈 수 없다던 공장 근처 주민들은 현실을 직접 겪게 됐습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주민들이 촬영한 영상이 러시아 텔레그램에 퍼졌고 건물 창문이 깨지고 공장 부지에 큰 불길과 연기가 치솟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우드무르트 공화국 수장 알렉산드르 브레실로프는 우크라이나 공격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보통 방공망으로 인한 드론 파편 피해만을 주장하던 것과는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플라밍고 드론의 성과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보트킨스크 공장은 현재 불길에 휩싸여 있으며 우크라이나가 이 공장을 표적으로 삼은 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공장이 어떻게 성장해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생산하는지가 그 이유입니다. 성장 측면에서 보면 보트킨스크 공장은 제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확장에 성공했습니다. 키이우 인디펜던트가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관한 보도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이 공장은 국영이며 푸틴이 침공을 시작한 이후로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수천 명의 노동자가 고용되고 새 건물도 지어졌습니다. 러시아는 제재에도 불구하고 첨단 기계를 이 공장에 들여오는 데에도 성공했습니다. 키이우 인디펜던트 조사에 따르면 중국, 벨라루스, 대만 등 여러 나라가 이 공장에 물자를 판매했고 이 물자들은 제재 회피를 위해 제3자를 거쳐 러시아의 확장에 사용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제재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거나 러시아를 막기에 충분히 강력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푸틴이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무기를 가지고 이 상황을 스스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이 공장에서 무엇을 만드는지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두 작업장을 겨냥했다는 현지 보고에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스칸데르 M과 오레슈닉입니다. 보트킨스크 시설은 고체 연료 탄도 미사일 생산으로 러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 중 하나입니다. 텔레그래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 이스칸데르 M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핵 탑재가 가능한 극초음속 오레슈니크 이동식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푸틴은 이 무기가 음속의 10배로 이동하는 막을 수 없는 무기라고 주장합니다. 이 두 미사일 모두 우크라이나의 큰 위협입니다. 이스칸데르 M은 도로 이동식이며 미사일 방어 옹호 단체에 따르면 사거리가 최대 500km, 약 310마일에 달합니다. 이는 러시아가 자국 영토와 우크라이나 점령지 깊은 후방에서도 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미사일은 핵과 재래식 탄두 모두 탑재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서는 재래식 탄두만 사용됐습니다. 그렇다 해도 이스칸데르이 탑재될 수 있는 700kg, 약 1540파운드의 화력은 어떤 표적이든 심각한 피해를 입히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는 2월 21일에 이를 목격했습니다. 이날 뉴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120대 드론과 이스칸데르 M 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드론 120대 중 106대는 무력화됐으나 이스칸데르 M 미사일은 명중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미사일을 러시아 무기고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미사일 핵심 생산시설 파괴가 가장 효과적인 저지 방법입니다. 오레슈니크에 관해서는 러시아의 미사일 선전을 믿는다면 이스칸데르 M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이 미사일이 마하10에 도달할 정도로 극초음속이라는 주장 외에도 미사일 스렛에 따르면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약 3,500km에서 5,470km, 즉 약 2,170마일에서 거의 3,400마일로 추정됩니다. 이스칸데르 M처럼 오레슈니크도 도로 이동이 가능하며 추정 사거리의 하한선만으로도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사실상 유럽 전역에 막대한 위협이 됩니다. 미사일 트렛에 따르면 러시아의 극초음속 무기는 6개의 MIRV 탄두를 탑재할 수 있으며 각 탄두는 6개의 소형 탄두를 배치할 수 있어 오레슈니크 한 번 발사로 총 36개의 소형 탄두가 공격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전에도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이 무기를 사용한 적이 있지만 그 횟수는 매우 적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1월에 오레슈닉 미사일로 리비우시를 겨냥해 공격했으며 그 전에는 드니프로를 타격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발사는 드물었지만 우크라이나가 푸틴이 건드릴 수 없다고 여긴 목표를 공격해야 한다는 강한 경고였습니다. 오레슈닉 제거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가진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를 없앴습니다. 보트킨스크 공장이 불타는 걸 보니 우크라이나가 오레슈닉 근원을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 중임이 확실합니다. 슈퍼미사일도 제거됐습니다. 그리고 곧 푸틴이 왜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거라 생각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보트킨스크의 작업장 파괴는 우크라이나가 최근 러시아를 상대로 한 공습에서 이룬 유일한 성과가 아닙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사마라 지역에 위치한 네프토고르스크 가스 처리 공장도 타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는 점령된 도네츠크 지역에 있는 러시아 시설도 공격하여 드론 작업장과 윤활유 창고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모든 장거리 타격에서처럼 러시아 전쟁 기계를 내부에서 약화시키려는 전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트킨스크 공격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공할 때 브레칠로프는 미사일 제조 공장이 드론에 의해 타격을 받았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는 드론 종류를 밝히지 않았고 솔직히 우크라이나가 우드무르트 공화국에서 한 일을 축소해서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최근 공격은 플라밍고 드론 미사일 하이브리드의 성공적인 비행 덕분이었습니다. 이 무기는 러시아의 강력한 미사일 생산 시설도 충분히 상대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최대 3,000km, 즉 약 1,860마일을 비행할 수 있고 1,150kg, 약 2,530파운드의 탄두를 탑재한 플라밍고는 드론과 미사일의 하이브리드로 러시아에게는 매우 두려운 존재입니다. 이 무기는 순항 미사일의 모든 장점, 특히 사거리와 위력을 드론의 특성과 결합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 따르면 플라밍고는 OOA UAV 운용에서 등장하는 저비용 순항 미사일 설계의 광범위한 추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루타와 앙게릴의 바라쿠다와 같은 시스템들은 미사일이 아닌 UAV 개발 경험이 있는 조직들이 개발했습니다. 푸틴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바로 그 새로운 개발 형태입니다. 러시아 지도자는 플라밍고 같은 무기가 결코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있습니다. 본 주제에 앞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 중이며 더 많은 인사이트를 원하시면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제 러시아가 결코 겪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장거리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푸틴이 침공을 시작할 당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영토를 공격해 큰 피해를 줄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미사일 메터스의 파비안 호프만에 따르면 2022년 우크라이나의 보유 미사일은 대부분 소련제였으며 러시아는 이를 잘 알고 대응책도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자체적으로 미사일을 개발하기 시작했으며 대표적으로 R-360 넵튠 대함 미사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사일은 2021년에 우크라이나 해군에 인도됐고 푸틴은 큰 차이가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넵튠 미사일은 흑해에서 러시아 함선을 공격할 수 있지만 러시아 본토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미사일은 아니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가진 것으로 더 발전하기 어렵다고 믿었습니다. 호프만도 같은 설명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미사일 산업의 구조적 제약은 상당했습니다. 호프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부품과 시장에 오랫동안 의존했으나 2014년 이후 급격히 단절됐고 2022년까지도 부분적으로만 대체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푸틴에게 이것은 본질적으로 우크라이나가 구소련 출신의 가장 뛰어난 기술 인재들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러시아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 인프라가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산업에 남아있던 것들을 파괴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푸틴의 침공 첫 해인 2022년 11월 러시아는 드니프로에서 피브덴마시 공습 등 우크라이나 미사일 생산 공장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런 공습과 푸틴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점령 전 장거리 능력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 오만하게 본 점을 보면 오레시니크 같은 시설이 손댈 수 없다고 푸틴이 믿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능력에 걱정하지 않아서 주의를 서방으로 돌렸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영국, 프랑스에서 스톰 섀도우, 스칼프 미사일과 미국의 아타캄스 등 일부 서방 무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기들은 강력하지만 러시아 깊숙이 타격하진 못합니다. 스톰 섀도우는 약 250km, 즉 약 155마일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고 아타캄스는 약간 더 긴 300km, 즉 약 186마일의 사거리를 제공합니다. 이 무기들은 러시아 국경이나 흑해 선박에만 주로 위협이 되고 다른 곳에는 크게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푸틴이 해야 할 일은 보트킨스크와 같은 미사일 공장들을 우크라이나의 서방 무기 사거리 밖에 위치시키는 것뿐이고, 그러면 러시아는 원하는 어떤 무기든지 문제없이 생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푸틴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지도자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다시 과소평가하며 러시아 주요 미사일 시설이 공격받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푸틴은 서방의 우크라이나 장거리 미사일 지원을 비난했지만 우크라이나의 자체 장거리 무기 개발엔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푸틴의 오만이 몰락을 불렀습니다. 그는 서방에만 집중해 우크라이나가 플라밍고 등 다양한 장거리 무기를 러시아 방해 없이 개발하게 했습니다. 러시아가 왜 시도하지 않았을까요? 푸틴은 보트킨스크 시설을 타격한 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2023년 말까지 우크라이나는 자국 내 미사일과 장거리 무기 생산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내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독일산 타우루스 등 서방 무기들이 오지 않을 것을 깨닫고 어쩔 수 없이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받게 된 무기들, 특히 ATACMS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이나가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ATACMS로 러시아 영토 내 일부 지역 타격을 허가한 것은 2024년 11월이 되어서였습니다. 이런 요소들 속에서 우크라이나는 계속 노력했습니다. 호프만 보고에 따르면 2024년 말 우크라이나는 자체 장거리 드론과 일부 미니 순항 미사일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일이 일어날 조짐이 모두 있었지만 푸틴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무엇을 만들든 러시아의 핵심 자산을 타격할 수 없다고 여전히 오만하게 믿었습니다. 2025년 8월까지 우크라이나는 리우치, FPL 등 장거리 드론을 대량 배치해 러시아 정유시설 등 주요 목표에 큰 피해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푸틴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러시아 영공에 거의 매주 드론이 소형 탄두만 탑재한 채 날아다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큰 피해를 줄 미사일 같은 무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푸틴의 주장과 달리 우크라이나는 점점 그 수준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2025년 말 플라밍고는 출격 준비를 마쳤습니다. 2026년 우크라이나가 이 무기로 러시아 주요 표적을 여러 번 제거하는 모습을 이미 봤습니다. 오레슈니크 관련 장소도 있으며 영상 마지막에 공개합니다. 마침내 플라밍고가 비상하자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자신이 한때 손댈 수 없다고 믿었던 러시아 내 표적들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푸틴은 이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군사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는 플라밍고가 어디에서 제작되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상당한 자원을 투입했고, 알아낸 후에는 드론 미사일 생산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이 매체는 러시아가 이번 공격에 오레시니크를 썼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2월 중순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플라밍고 생산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없었습니다. 보트킨스크 미사일 공장은 푸틴이 불가능하다 믿었던 무기의 또 다른 희생자입니다. 유럽 정책 분석센터 SIPA가 언급했듯 앞으로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할 것입니다. 플라밍고의 비행은 러시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러시아는 미래가 불안해 보입니다. SIPA에 따르면 만약 이러한 미사일 능력이 배치된다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 작전은 더욱 강도 높게 전개될 것이며, 이는 이미 기존 능력을 이용한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공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의 핵심 석유 및 가스 인프라에 더욱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능력을 과소평가한 것으로 이 이야기에서 자주 보이는 주제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석유가스 시설뿐 아니라 플라밍고를 이용해 이스칸데르 M, 오레슈니크 미사일 생산 시설까지 공격한 것은 푸틴의 예상보다 훨씬 더 야심찬 접근을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무기 개발이 성과를 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내부 표적을 더 많이 타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미래에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 우크라이나가 보트킨스크 공장을 공격한 시점은 상징적이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공격 소식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최근 평화회담이 결렬된 직후에 전해졌습니다. 제네바에서 며칠간 진행된 이번 회담은 2월 18일 아무런 성과 없이 또다시 결렬됐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영토 양도를 요구합니다. 우크라이나가 플라밍고 공격을 단아생해 패배 직전이라는 러시아의 주장을 불식시켰습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러시아를 약화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러시아가 주요 미사일 일부를 생산하는 능력을 무력화한 것이 그 예입니다. UATV는 우크라이나 플라밍고 공격 보도에 흥미로운 점을 추가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공격으로 대응했지만 이번에도 군사 목표물보다 민간 목표물이 주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실수를 저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평소와 같은 목표물 외에도 미국 기업 몬델레즈 인터내셔널이 소유한 생산 건물도 공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설은 소련 붕괴 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한 첫 대규모 투자 중 하나로 러시아의 공격이 의도적이었다면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플라밍고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무기 보유에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내 서방 기업 공격은 그 당황함을 해소하지 못합니다. UATV는 모스크바가 미국 생산 시설을 공격하면서 어떻게 미국과 경제 대화를 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미국의 대응과 이번 공격이 앞으로 평화협상에서 미국의 러시아 대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전략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푸틴이 존재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무기들이 이제 등장했고 우크라이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의제는 공중 전술의 진화가 포함되며 플라밍고는 출발점일 뿐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롱넵튠, 발러니차 등 미사일 및 유사 무기를 제작해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에이테킴스, 스톰 섀도우가 실전 투입됐고 플라밍고 생산도 계속됩니다. 보트킨스크 공장이 불타오르면서 푸틴은 소위 불가침이라 여겼던 러시아의 자산들이 얼마나 더 위협받고 있는지 자문하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 지도자는 그 답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영상 초반에 우크라이나가 또 다른 오레슈닉 시설을 타격했다고 말씀드린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미사일 공장을 타격하기 전 이루어졌으며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전략으로 푸틴의 예상을 다시 깼다는 증거였습니다. 그 공격이 궁금하다면 영상을 보고 우크라이나가 최근 공격 몇 주 전에 오레슈닉을 어떻게 무력화했는지 확인해보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The Military Show 구독하시고 우크라이나의 대러시아 전략 분석도 계속 확인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